예,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 크래시 번역을 맡았던 장석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전환사회연구소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겨레, 프레시안 등등의 이제 칼럼을 쓰고 있고요. 대체로 이제 진보 정치, 사회운동, 신자유주의의 변화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 활동가입니다. 최근 한마디로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 비상정국, 전 세계적인 비상정국이었죠. 그 전에 보면은 충격적일 만큼 변화된 정책들을 각국이 경제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에 대한 시의적절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 팬데믹 국면이 끝나면은 어떤 경제체제가 펼쳐질지 관심 있는 분들이 읽으시면 대단히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그레이스 블레이클이라는 저자는 여성입니다. 현재 만 한 28세 정도? 대단히 젊은 저자고요. 젊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최근 들어서 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던 저자라기보다는 영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똑같이 최근 들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저자라고 할 수 있고요. 원래 전공이 사회과학입니다. 사회학, 정치학 이런 사회과학 전체를 아우러서 이제 공부한 분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구체적으로는 아프리카 지역 연구를 했어요. 그 관련된 이제 공공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젊은 연구자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책세상 출판사에서 또 나오는 스톨른이라는 책을 이제 처음 냈고요. 그 다음에 쓴 책이 버섯 출판사라는 곳에서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굉장히 긴급하게 내놓은 팸플릿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편으로 이 코로나 크래시라는 책을 썼고요. 이분이 속한 세대, 영국에서는 주로 2015년에 영국 노동당에서 제러미 코빈이라는 분을 대표로 당선시킨 그 흐름이 있었는데 이 제러미 코빈이라는 분은 오랫동안 하원 의원을 하긴 했지만 노동당에서 굉장히 비주류였어요. 영국 노동당은 제3의 길이라고 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상당 부분 수용한 그런 정책들을 펼쳐왔거든요.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두 총리 시절 굉장히 상당히 오랫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동안에 마가렛 대처가 만들어 놓은 그 신자유주의 체제를 변경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적응하는 경제사회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런 시기에 굉장히 노동당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입장에서 자기 당 그 주류 혹은 자기 당 소속의 총리를 비판하는 비주류 입장에 속했던 하원의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러미 코빈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분은 그 전까지의 어떤 상식에 따르면은 절대 영국 노동당 대표가 될 수가 없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2015년 당대표 경선에서 덜컥 당선이 됐어요.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젊은 세대였어요. 그 젊은 세대가 누구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그동안 신자유주의 시기에 굉장히 빚을 져갖고 대학에 다니고 그래서 졸업을 하면 어쨌든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상당히 많은 이제 부채를 떠안으면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젊은 층이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은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 그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도 거의 이제 사라지고 남은 거는 학자금 대출받은 빚더미밖에 없는 거예요. 2010년대 초에는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이런 것들을 갖고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그랬죠. 바로 그 세대가 2015년에 영국 노동당 당대표 경선에 이변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번 그 코빈이라는 사람을 당선시킨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 주로 이제 노동당을 무대로 해서 기존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자. 이런 대체로 이제 성향은 좌파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을 이제 제너레이션 레프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젊은 세대가 영국 사회에서 그동안 눌려왔었던 좌파적인 목소리를 낸다 해서 제너레이션 레프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그레이스 블레이클리는 제너레이션 레프트에 그 자신이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대의 목소리를 굉장히 정제된 깊이 있는 톤으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논객 중에 한 명이에요. 그 트리뷴이라는 영국의 저널이 있습니다. 영국 노동당이 우경화했던 시기에 독자도 많이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유서 깊은 저널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방금 말씀드렸던 제너레이션 레프트 젊은 좌파들이 인수를 해서 최근에 다시 내고 있거든요. 월간지 형태로. 거기에 고정 필자가 이제 그레이스 블레이클이고요. 그래서 정치 경제 면에 고정적으로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책 제목에 크래시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사고 같은 데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2008년 미국
고발 금융위기 때 이제 또 크래시라는 표현이 많이 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이제 번역을 하면은 실은 공황, 대공황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제일 아마 익숙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경제난을 대공황이라고 혹은 공황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는 아직은 별로 없어요. 그냥 잠깐 전염병 때문에 경제활동이 중단돼서 어려움이 닥쳤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크래시라는 표현을 써서 경제체제 자체의 지금 작동 불능 상태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니까 이게 이 책의 주제를 상당히 제목이 집약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고요. 책을 보시면은 주요 논지 중에 하나는 갑자기 2020년 초에 중국 우한에서부터 이 팬데믹이 퍼져서 경제활동이 중단됐다 이게 아니라 실은 그 전부터 자본주의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경기 침체 국면이 있었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미 2020년대 초에 2008년 금융위기의 반복이거나 혹은 그것보다 더 규모가 큰 공황이 닥칠 것이다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게 팬데믹이 닥치면서 좀 몇 년 앞서서 나타난 것이다. 이게 이 책의 주된 논지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결국은 2008년 금융위기랑 연관이 된 거고요.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의 대응이라는 게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굉장히 땜질 처방 혹은 대증요법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결국 다시 한번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랑 만나면서 코로나 크래시라는 형태로 닥친 것이다. 이 책의 주된 논지거든요. 국가독점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책에서 각국의 경제 기조를 이 말로 압축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연원이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의 86세대 좀 운동권 의식화 학습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수 있는 용어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대단히 낯선 용어일 테고요. 이 말은 실은 이제 독점 자본주의라는 말이 20세기 초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자본주의는 정치와 경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자본의 주요 속성은 경쟁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주요한 경향이 경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체제들보다도 혁신적이고 굉장히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게 자본주의 경제학 교과서의 표준적인 이론이었거든요. 그런데 독점 자본주의라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가 얘기하는 것에 반대되는 성격이 자본주의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자본주의에 굉장히 잘 나가는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독점 자본이 등장했어요. 각국의 특정 산업을 거의 이제 지배하는 이런 독점 자본주의는 경쟁을 속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점 자본이 사회를 자기 뜻에 맞게 계획하고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20세기 초에 특히 좌파 이론가들이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이제 발전시킨 이론이었고요. 여기에 다시 국가가 붙는 거는 독점 자본주의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도 그랬는데, 독점 자본이 성장해서 나중에는 국경을 뛰어넘어서 국제 시장 자체를 특정 국가의 독점 자본이 지배하려고 하는, 이거를 그 독점 자본이 속한 국가의 정부가 대단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게 20세기 초에는 제국주의라는 말로 표현이 됐어요. 영국에 독점 자본이 있다라고 하면은 영국 국가가 그 뒤에 서서 이 독점 자본이 잘 나가도록 전 세계에서 정치 군사 정책을 펼치는 이런 활동들. 그러다가 이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게 되면은 케인즈주의 복지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이전의 제국주의,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복지국가 등등이 다 결국은 국가가 중심이 돼서 독점 자본주의를 지탱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시장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국가는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만, 이 새로운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오히려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국가가 사실상 거의 계획에 준하는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독점 자본을 중심으로 한 전체 자본 집단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다 아우르는, 다 총칭하는 개념으로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명확하게 안 나오지만, 블레이클리가 이제 공부한 영국의 경제학과에서 특히 좌파 경제학자들 중에 이런 국가 독점 자본주의 이론을 발전시킨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김수행 선생을 통해서 많이 소개된
댄 파인이라는 이제 교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이런 분들의 영향도 있고 해서 그레이스 블레이클리가 이 책에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말로 코로나와 그 이후 자본주의를 전망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굉장히 이제 타당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신자유주의 시기에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자신이 표준 경제학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정치와 경제는 명확하게 구분돼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경쟁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선전을 했고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주도권은 금융자본에게 있기 때문에 국가의 그런 적극적인 역할, 과거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자들이 얘기했던 국가의 전면적인 경제 개입, 이런 것들은 신자유주의 등장과 함께 옛일이 됐다. 이런 식으로 봤었거든요. 좌우 공이.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결국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기구, 중앙은행까지 포함한 광의의 국가기구가 전면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팬데믹 국면이 되니까 이제 완전히 케인즈주의 재정정책까지 부활을 해서 국가가 다시금 경제활동의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사실은 신자유주의 국면에서도 표준적인 경제 분석이 오히려 잘못됐었던 것이고, 현대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시기든 아니면 그 이전 시기든 지금 시기든 계속해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 기조로 갔던 거고, 즉 국가와 독점 자본이 서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혼연일체가 된 상황으로 왔던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팬데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후위기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블레이클리가 진단한 것처럼 국가 독점 자본주의 경향이 더욱더 강하게 전 세계인의 일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저도 이제 번역하면서 느꼈습니다. 현실이 표준 경제학 교과서가 얘기하는 바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현실이랑 맞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펼쳤죠. 원래 그 중앙은행들의 신조는 물가 관리예요. 제일 목표가 물가 관리이기 때문에 통화 가치를 항상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래서 가령 케인즈주의적 재정정책 같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중앙은행을 주도하는 금융 엘리트들이 가장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신자유주의의 어떤 메카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2008년 때 미국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취한 입장을 보면은 그건 완전히 전통적인 입장의 정반대였어요. 제1차 목표가 물가 관리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죽어있는 시장을 살리는 것, 다시 얘기하면 과거의 케인즈주의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완전고용, 즉 불황에서 호황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정책, 이거를 중앙은행이 오히려 나서서 펼친 거예요.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한마디로 헬리콥터 머니라는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돈을 이제 뿌렸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더 많은 은행이 도산하는 거를 막았고, 지난 10몇 년 동안 어찌어찌 세계 경제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국면이 되니까 이제는 비전통적 통화 정책으로도 부족해진 거죠. 완전히 경제가 스톱이 되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기시되어 왔던 적자 재정 정책, 즉 정부가 세입을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시장에 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리는 케인즈주의 재정 정책 전성기에는 어떤 표준적인 정책으로 여겨졌으나 지난 3, 40년 동안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완전히 이단시됐던 정책,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긴축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재무부는 긴축 정책을 펼치고 중앙은행은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펼치는 분업 상태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되었던 건데, 2020년 코로나 국면은 완전히 이것까지 깨서 중앙정부도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중앙은행도 계속해서 양적 완화, 즉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펼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거는 2008년 이전에 경제학자 거의 한 99.9%가 인류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라고 얘기하면은 거의 미친놈 취급을 했어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죠. 그만큼 표준적인 경제학 교과서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경제 현실이랑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까지 적극적인 재정 정책까지 펼치는데도 이 침체를 제대로 극복 못하고 있다. 이건 자본주의의 더 근본적인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 이 상황을 더 이제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이클리가 대안과 관련해서 하는 핵심 명제는 이미 우리는 계획 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얘기죠.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거는 결국은 자본이 생존하기 위해서도 국가가 경제를 책임지고 끌고 가면서 거기에 자본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이르렀다. 이런 진단인 거고, 이거는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계획, 시장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 실은 시장이라기보다는 계획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계획은 계획인데 이게 무슨 계획이냐, 다수의 대중을 위한 민주적인 계획이냐, 이게 아니라 실은 가장 상층에 있는 거대 독점 자본들과 국가가 일체가 돼서 그들의 생존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전체를 짜나가는 그런 식의 계획인 거죠. 가장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형태의 계획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계획이나 시장 이 둘 중에 뭐가 더 미래에 이로우냐 이런 식이 아니라 이미 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류의 경제 현실에서 어떤 계획이냐, 거대 독점 자본과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계획이냐, 아니면은 정말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다수 대중의 권리와 지구 환경을 계속 지속시키는 그런 계획이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선택지를 제시하는 게 블레이클리 책의 가장 핵심 메시지라고 저는 읽었고요. 이 블레이클리 책에 나오는 이 프레임이 지금 한국 정부가 보이는 움직임, 우리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역시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